안녕하세요. 오늘은 2029 기계가 멈추는 날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Rebooting AI,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Trust.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고찰하는 책입니다. 당연히 이제 현재의 딥러닝 방식의 어떤 인공지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공저자인 이제 게리 마커스의 스승이 스티븐 핑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티븐 핑커는 또 어떻게 보면 노엄 촘스키의 계보를 잇고 있죠. 그래서 노엄 촘스키, 스티븐 핑커, 그다음에 이 게리 마커스 이런 계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각 1928년생, 54년생, 1970년생입니다. 이 촘스키와 스티븐 핑커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떤 인간의 생득적인 능력, 타고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 모델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딥러닝은 전형적인 경험주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게리 마커스가 딥러닝의 한계를 지적할 때 합리주의 모델에 많이 기반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게리 마커스는 스티븐 핑커 지도 아래서 뇌과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저자인 어니스트 데이비스는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의 상식적 추론 이 영역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한 단계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현재를 되돌아보면은 이 AI의 전환점은 2012년에 일어났던 딥러닝의 재탄생이 아니라 상식과 추론 영역에서의 딥 언더스탠딩, 즉 심층적 이해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당연히 상식이 없고 추론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죠. 심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AI는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세상의 지식을 쉽고 강력하게 꾸준하게 흡수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한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유효한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심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AI는 소설과 영화, 뉴스 기사 등등 어떠한 콘텐츠든 간에 제대로 이해하는 최초의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딥러닝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이제 내로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의 AI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범용지능이다. 그래서 이 범용지능을 구현을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제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전의 경험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강력하고 유연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AI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마주치는 상황이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보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이상하게 생긴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거나 암 환자를 오진한다면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AI가 놓치고 있는 것은 범용지능이다. AI는 엄청난 양의 관련 데이터에 담긴 구체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과 변형된 상황들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열린 계이다. 그래서 범용지능은 이런 세상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닫힌 계, 열린 계의 이제 구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 좁은 영역에서는 기존의 데이터가 계속 이제 통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열린 계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좋은 날씨의 고속도로 주행은 이 좁은 인공지능 ANI에게 비교적 잘 처리할 수 있는 과제다.
고속도로라는 장소 자체가 대체로 닫힌 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 주행은 훨씬 복잡하다. 뭐 아이가 뛰어들 수도 있고요. 토끼가 나올 수도 있고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복잡한 도시의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 무한하다. 인간 운전자는 이런 직접적인 데이터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뭐 뱀이 나오거나 뭐 거북이가 나오거나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닫힌 개에 끼워 맞춰진 능력이 아니라 범용지능에 의지해서 열린 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분야 전체를 진전시키는 열쇠다. 그래서 열린 개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범용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열린 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범용지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과 이 인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을 먼저 보죠. 인간이 이제 어떤 것을 읽는다, 새로운 문장을 읽거나 들을 경우 인간은 내는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곧바로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장을 명사와 동사 등의 구성 요소로 나누고 그들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둘째,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과 문장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을 모든 실체와 아이디어에 통합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 대부분은 그러니까 딥러닝에서의 진전이죠. 이것은 대상인식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대상인식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 현재의 딥러닝 방식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이제 패턴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배경 지식 혹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딥러닝은 상식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설사 의미도 구현 못하지만 의미를 구현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상식에 통합해서 생각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어떤 그 문장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추론을 사용을 하죠. 추론을 사용한 뒤에 상식과 통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4월 25일이 엘라 피츠제럴드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녀가 1917년 4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추론을 한 뒤에 다음 사실들과 같은 상식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경력을 쌓는 동안은 살아있다. 따라서 그녀는 1990년에 살아있었다. 사람은 탄생과 사망 사이에는 내내 살아있고 탄생 전과 사망 이후에는 살아있지 않다. 따라서 피츠제럴드는 1960년에는 살아있었을 것이고 1860년에는 탄생 전이니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추론을 사용하고 그것을 상식에 통합하는 것, 이게 이제 현재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숙련된 작가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숙련된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죠, 우리들이. 이제 뭐 자주 사용되는 예입니다만은 뭐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벽돌을 달라는 이야기죠. 벽돌 좀 갖다 달라 이런 이야기지만은 벽돌 하나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들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만을 이야기하고 당신과 내가 공유하는 지식과 상식에 의존해서 문장들 사이에 공백을 채운다.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언어는 명시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대부분을 맥락에 맡긴다.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지식, 상식, 뭐 배경 지식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것과 연결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데이터베이스와
현재의 어떤 뭐 벽돌 이것을 어떤 맥락과 연결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 추론 능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능력도 없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환자가 가리키며 지난주에 잔디를 깎고 있는데 코끼리가 제 위에 올라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제 코끼리가 가할 피해의 양을 고려해 자동적으로 느낌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접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폭넓은 배경 지식이 우리가 읽은 것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추론해야 한다. 그래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현재 경험한 것, 인지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연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기계 번역 프로그램은 전체 단락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번에 하나의 문장씩을 바꾸어 나가면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인 당신이 어떤 이야기나 에세이를 읽을 때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 당신의 목표는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쌍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당신과 공유하려는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 문장 단위로 만약에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한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문장에 기반해서 다음 문장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의 딥러닝 방식에는 이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이 문장 단위가 아니라 읽은 내용이 다시 사전 지식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나사를 조일 수 있다. 초콜릿 총은 진짜 총알을 발사할 수 없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전에 중요한 뉴스로 나온 적이 없더라도 평범한 성인이라면 이 배경 정보에 의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인간은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미지를 보고 건강한 조직에서 종양을 갈아낼 수 있는 이 어떤 방사선의 AI 도구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진짜 방사선 전문의가 하는 또 다른 일, 즉 환자의 이력과 이미지를 연결하는 일을 자동화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 종양을 가려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환자의 이력과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환자의 이력이 사전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중에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확한 배아 발생의 기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관계가 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한 상식이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비타민C가 괴혈병을 막는다는 것쯤은 알고 기계공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빨리 간다는 것을 안다. 인과적 지식은 우리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인과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딥러닝은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 중에서 착각 상관관계에 흔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스크림이 판매가 늘어나서 해변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서 해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났고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사람들이 해변가에 많이 가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AI와 AI에 기반한 어떤 로봇 기계들 집안에 들여놨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청소 로봇에게 거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벽장에 넣어줘 라고 말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말 그대로 모든 것, TV, 가구, 카펫 등등이 벽장에 들어갈 수 있게 작은 조각으로 잘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이 로봇은 이 맥락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 인간사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 물건들을 다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식이 없는 거죠.
이런 로봇들, 특히 인지 문제를 겪는 노인을 돌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할아버지가 잘 차려진 저녁 식사를 식탁에 놓으라고 말하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인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성실한 로봇은 그 말이 실수이고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맥락에 맞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무조건 인간을 모든 면에서 닮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면에서 결함이 많죠. 기계가 그런 한계를 똑같이 물려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의 정신은 독해, 유연한 사고 능력에 있어서 기계를 훨씬 뛰어넘으며 이런 인간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법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일대 인지과학자 차즈 파이어스톤과 브라이언 숄의 표현대로 정신이 작용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정신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은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정신의 여러 다른 부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색을 보는 것은 휴가를 계획하는 것과 달리 작동하고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과 달리 작동한다. 하나의 방정식으로는 인간의 정신이 하는 일의 무수한 다양성을 포착할 수 없다. 그래서 딥러닝에 기반한 방식은 인간의 사고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지능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이라면 두뇌처럼 복잡성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능을 단일한 원리 혹은 단일한 마스터 알고리즘으로 수렴시키려는 이론은 헛다리를 짚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종류의 문제에 다른 종류의 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빈 민스키는 인간의 인지를 각각 다른 종류의 과제에 전문화된 수백 가지 다른 행위자가 있는 마음의 사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데에도 붙잡는 행위자, 균형을 잡는 행위자, 목이 마른 행위자, 여러 움직임의 행위자가 필요하다. 다중지능이라는 하워드 가드너의 생각이나 로버트 스턴버그의 삼원지능 이론 역시 넓게 보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두뇌 자원의 다른 하위 집합이 필요하며 따라서 주어진 순간에 두뇌의 일부 영역은 활성되는 반면 일부 영역은 빈둥거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면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현재의 추세와는 정반대다. 현재 머신러닝은 가능한 한 작은 내부 구조를 가진 단일한 동질의 기제를 사용하는 종단종 모델에 치우쳐 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에는 유연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스템은 인간 운전자의 개입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잘 작동한다. 몇 시간 동안은 말이다. 그러나 수천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조금 더 모듈식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웨이모 시스템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운행에 효과적이고 차선 변경과 같은 일을 잘 처리하는 반면 엔비디아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이다. 딥러닝이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로 이제 예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딥러닝 방식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도 같이 사용했다. 어떤 시스템도 그 자체만으로는 세계 챔피언을 배출할 수 없다. AI가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제의 서로 다른 측면에 서로 다른 종류의 도구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딥러닝 하나만으로는 되지가 않고 거기에는 뭐 클래식 AI의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가 최근에 말했듯이 진정한 지능은 딥러닝이 뛰어난 역량을 보였던 분야인 개념적 분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980년대에 클래식 AI가 다루려고 노력했던 많은 것들, 즉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상징적 추론에 다시 연결시켜야만 한다. 광범위한 지능, 궁극의 범용 지능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래된 도구, 새로운 도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딥러닝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딥러닝은 일단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적으면 딥러닝은 종종 형편없는 수행 능력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 뭐 일본어 이런 나라들과는 어떤 번역이 쉽겠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와 이 번역을 돌리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번역의 번역을 이용해서 뭐 그 뜻을 확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들이 훈련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영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학습한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런 전제 하에서만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는데 그 상황에서 기존 데이터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겠죠. 딥러닝이 언어에서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새로운 문장이 무한히 공급되며 각각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그리고 딥러닝은 뭐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듯이 블랙박스의 문제가 있죠. 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망이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5%의 실수를 왜 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의 실수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와 주차 표지판을 혼동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면은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어떤 심각한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저질렀는지 우리가 모를 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딥러닝은 이 합성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통해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어 번역을 테스트한 시기는 2018년 8월이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대략적인 의미는 뭐 이런 겁니다. 뭐 트레베일 뭐 퐁션에 요 둘 중에 이 어떤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잘못된 패턴 분석에 의해서 잘못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구글 번역이 이 특정 사례를 수정을 했고 그런데 이는 빈약한 해결책이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장 끝에 마침표를 빼거나 문장을 가로 안에 넣거나 문장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은 계속돼서 실수를 되풀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 세트 구성의 변화 때문에 이 시스템의 행동은 자주 바뀌고 날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장이 어느 날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다음 날에도 똑같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딱 모듈화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합쳐서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 이전에 클래식 AI의 시대가 있었고 이 클래식 AI의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로봇의 움직임이나 운전 경로의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클래식 AI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가 이 맥도날드가 아닌 가까운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이라는 질문에 오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답을 내놓게 된 것은 이 기존의 학습을 하는 가운데서 모모가 아닌, 맥도날드가 아닌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전통적인 연산 운영의 토대다. 즉 목록을 만든 뒤에 또 다른 목록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외하는 식의 데이터베이스와 클래식 AI가 만들어낸 종류의 이러한 토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클래식 AI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지식을 때려박죠. 그래서 이 학습 이전에 어떤 종류의 지식과 표상을 내장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클래식 AI의 관점인 거죠.
이 클래식 AI 기법들은 이 합성성에 있어서는 훨씬 낮고 인지 모델 구축에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이 학습에서는 딥러닝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언어는 너무 복잡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손으로 일일이 코딩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제 클래식 AI라고 하면은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 이거를 내장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너무 복잡해서 새로운 문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일일이 코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표상의 방식은 거의 없이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머신러닝의 결과다. 엄밀히 말해서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신경망도 벡터라고 알려진 일련의 수와 같은 표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인풋, 아웃풋, 히든 유닛을 표현하지만 그보다 강화된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명제라고 부르는 것, 이 전형적으로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표상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래식 AI는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1963년 서베를린 방문을 나타내기 위해 부수적인 사실과 방문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를 합니다. 독일의 서베를린이고 그리고 방문에 대한 내용은 1963년 6월이다. 그 다음에 케네디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한다. 클래식 AI에서 지식은 정확하게 이런 표상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며 추론은 그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 합성성의 측면에 있어서 클래식 AI가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과 여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더하고 남성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를 뺀 뒤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으면 당신은 매우 빠르게 여왕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 왕이 무엇인지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표상이 전혀 없이도 말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벡터, 딥러닝 이쪽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힌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의 벡터에서 프랑스의 벡터를 빼고 이탈리아의 벡터를 더하면 로마를 얻게 된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힌턴이 지적했듯이 최근 기계 번역에서 구글이 낸 성과들의 기반이 된 것도 이와 비슷한 기법들이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죠. 문장은 단어와 다릅니다. 조는 웃기기가 쉽다는 문장과 조는 놀리기가 쉽다는 문장은 거기에 쓰인 문자들의 큰 차이는 없지만 뜻은 그리 비슷하지 않다. 조는 웃기기가 쉽다는 말은 조는 웃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과 전혀 다르다. 단어가 조금만 달라져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변한다. 단어가 조금만 달라져도 요거는 벡터 값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자의 방식대로라면요. 그렇지만 요 약간만 달라져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전자의 방식에서는 도덕적이라는 요 말이 선한보다는 부도덕한과 가깝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대말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손으로 일일이 코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AI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코딩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계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리하고 단단한 날이 부드러운 물질을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코딩하더라도 이후에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칼, 잔디 깎는 기계 등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이 코딩하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에서부터 모든 것을 학습해야 하는 백지 상태의 시스템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미리 완전히 시뮬레이션한 시스템도 아니다. 그보다는 개념적이고 인과적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본위의 토대를 갖춘 주의 깊게 구조화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즉 단순히 분리된 사실들만이 아니라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AI는 지식이 이제 쌓여가게 되겠죠. 그래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경험에 앞서서 주어진 지식들도 있지만 또 경험적으로 쌓아가는 지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인 즉슨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고 비율을 알고 유추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이 굉장히 멀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델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는 레시피는 이거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 지식,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과성, 물리적 사물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 지식, 그리고 인간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핵심 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둘째는 추상성, 구상성, 구체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개별 추적에 대한 중심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온갖 종류의 지식으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는 아키텍처에 집어넣는다. 셋째,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지식을 다룰 수 있고 하향식, 상향식으로 모두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추론 기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 조종, 언어와 연결한다. 이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대한 강화된 인지 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인간에게 영감을 받는 종류의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제 길게 살펴봤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고 시적절하게 지금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AI에 대한 과장 광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현재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